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아트 경기 선정작가 그룹전 네페어 아트 DMZ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안현정 학예사입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네 분의 작가분들은요, 최근 미술시장이 한참 이제 성장세를 또 거듭하다가 요즘 잠깐 주춤하는 경우에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작품을 아주 이 미술 시장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술성과 대중성 속에서 찾아가고 계신 작가, 대표적인 작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미 작가님부터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트 경기 2년 전 제가 2년 전에 선정됐던 이경미 작가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아트 경기 작년이죠. 2021년 선정되었던 백준승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선정작가 황지윤입니다. 네, 저도 올해 2022년 아트 경기 작가로 선정된 조정은 작가입니다. 먼저 조정은 작가님 마이크 들고 계시니까 질문 드릴게요. 아트 경기 선정되고 난 다음에 혹시 어떤 좀 좋은 일이나 이거를 아트 경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작품의 어떤 부분이 도움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올해 아트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많은 기회랑 시너지를 얻었었던 것 같아요. 예시로 한번 들어주신다면? 특히 제가 다른 작가님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은 많이 못했지만 이런 많이 볼 수 있는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확실히 거기에서 온 동기부여가 제일 컸고 또 이제 아트 경기에서 이제 끌고 이렇게 연락해주신 협력사들과 통해 이제 같이 조율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다음 작품에 어떤 도안으로 어떤 식으로 새로운 구상을 할지에 대한 시너지를 많이 얻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작업실 안에서 이제 내 내면과의 싸움만 하는 작가분들에게는 어떻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데도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옆에 황지윤 작가님, 역시 같은 질문입니다. 아트 경기를 통해서 어떤 성장 혹은 어떤 새로움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전을 이제 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기획자분들하고 좀 긴밀하게 연결돼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작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양한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얘기를 많이 못 나누고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그래도 많은 여러 가지 방향성을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최은수 작가님. 예. 아무래도 1년 먼저 하셨으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지났잖아요. 이쪽에서 느끼는 것보다 현재 작가들보다 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말이나 이런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홍보 자체가 작가의 홍보 자체가 상당히 많이 됐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작가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흐르고 좀 지나다 보니까는 주변 갤러리나 여러 곳에서 콜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 부분에서 작가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정됐을 때가 아마 이제 코로나가 터진다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작가분들이랑은 좀 다르게 그 전에는 해외에 오래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귀국하고 얼마 안 됐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뭔가 일정이 취소가 되니까 아트 경기를 내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선정되신 분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 때는 사실 이제 SNS가 그렇게까지 많이 발달하진 않았거든요. 너무 강작이에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자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막 바뀌고 갤러리들이 전시가 계속 취소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트 경기 선정된 후에 이 온라인상에서 계속 행사들이 계속 있으니까 온라인상으로도 계속 노출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못 만났을 법한 많은 갤러리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는 팬분들, 작가분들을 계속 이제 의무적으로라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그냥 개인이 과제를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팀 작업을 팀별 과제를 딱 주어진 것처럼 사람들을 무조건 만나서 이제 이 갤러리와도 일을 해야 하고 저 갤러리와도 일을 해야 되고 이 팀과도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끼와도 일을 해야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전이라면 그냥 좀 소극적으로 했었어야 했던 일들을 갑자기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저 같은 그 코로나 이전에 활동을 하던 작가들한테는 되게 낯선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트 경기가 이게 어떻게 보자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지고 작가들한테도 상당히 이제 좀 영향력이 있는 플랫폼으로 변화하게 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이제 귀국했던 시점과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그 작가들이 한동안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그 상황이랑 맞물려서 아트 경기를 하게 된 게 굉장히 운이 좋았고 못 해봤던 경험들 신인 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트 경기 냈을 때 그 심사하셨던 분들이 다들 그러셨더라고요. 이분 좀 연식이 좀 되지 않는가 매니저지 이런 그래서 뭐 그 과정은 그랬지만 굉장히 재밌고 저한테 이제 전에 없었던 활기도 많이 주셨고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분들 하나하나마다 작품 세계에 대한 어떤 질문들, 그러니까 본인의 작품이 어떤 작품인데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작품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온라인상의 변화 같은 것들이 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거기 조정은 작가님부터 하나씩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그 이번 최근 뉴스랑 이제 여러 인터넷 보도 기사들을 보면서 확실히 그 아트테크나 그 NFT가 결코 이제 미술 시장 내에 확실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분야인 거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게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분야인 것도 깨닫게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저는 제 전공을 살려서 한국화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전통과 창작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체성을 이제 계속 그려나가려고 노력을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이 그 전에는 제일 전통적인 재료로 어떻게 보면 제일 현대적으로 그림을 풀어 나가려고 했었던 거에 노력을 했었다면 이제는 뭔가 매체나 재료의 한계를 벗어나서 좀 더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서 회화성이 강한 캐릭터랑 그리고 일러스트 사이에서 작품을 좀 더 자유롭게 풀어나가고자 하고 있는 게 지금 제 목표입니다. 그 예술성 있는 작품,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전공과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 안에서의 고민이었다면 이제는 이 구조라고 하는 판 자체가 흔들리니까 그 움직이는 그 현장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내 작품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꾸셨네요. 동양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재료가 아무래도 재료적인 한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종이를 벗어나는 것도 되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바꿔서 또 기존에 있었던 나의 정체성과 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이제 그 흥지윤 작가님은 어떠세요? 작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하고 이런 온라인적인 환경 혹은 뭐 이런 변화 속에서 내 작품이 이런 작품의 스타일인데 어떻게 좀 확장될 것 같다 아니면 뭐 고수할 것 같다 이런 거. 저는
일단 저는 코로나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애를 키우면서 이제 밖에 못 나가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위축감이 저의 작업에서는 굉장히 투과가 됐고, 그 전에 작업은 이제 여행을 가서 이제 그 느꼈던 그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이제 가져왔는데, 지금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졌고, 집 안에서 유리창 안에서 밖으로 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억압되지만 코로나 지금 시대에 작업에 맞게끔 지금 작업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과학의 발견 때문에 미술이 바뀌잖아요. 사진이 발견되고 뭐 인상과 같은 경우에도 이젤 물감이나 이런 튜브 물감 때문에 나가서 그릴 수도 있게 되고, 근데 거꾸로 외광파를 내광파라고 해야 될 만큼 안쪽에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가상적인 시스템들이 확장이 됐어요. 근데 어떠세요? 그 백종선 작가님은 꼭 이게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이런 시기를 통해서 작품이 혹시 기존에는 어떤 작품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런 작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예, 많죠. 예전에는 제가 수차를 작업을 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수차 작업의 판로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제가 거의 해외에서 제가 활동을 많이 하고 전시를 해외로 돌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이제 해외길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차로 사는 게. 그래서 재료의 소재를 다시 이화로 들어왔고,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전 작업은 솔직하게 조금은 소재거리가 대중적이지 않은 작품의 소재거리가 많았는데, 이제 국내에 들어오고 유화 작업을 하면서도 조금 더 대중적인 소재거리를 찾으면서 대중들한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를 길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존에는 워낙에 이제 뭐 평면적인 어떤 에너지를 워낙 손맛으로 잘 이제 뭐 끌어내시는 분이시긴 했는데, 갑자기 나나스트로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했고, 원래도 있었지만 그 나나가 온라인을 타고 NFT로까지 이제 막 확장되는 경향성.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또 NFT를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막 신선한 거에서 이걸 건드리면 뭐 다 부자 될 것 같은 투기로 갔다가, 이제는 약간 뭐랄까요, 이제 하나의 그냥 선택적인 소스 같은 분위기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냥 쉽게 건드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재료로 확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의 일로에 계속 계셨거든요. 어떠세요? 그 NFT를 나나에 접목했을 때, 혹은 이전 작업과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많이 좀 다른 작가분들 혹은 이것을 보시는 많은 일반 관람객들에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일단 예를 들어서 NFT를 이제 많이 할 때는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잘 될 때. 근데 이제 저는 잘 될 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셨던 분들의 이제 트렌드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기는 했는데, 저한테는 이 NFT가 원래 제 평면 그림 속에 있었고,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서사였던 나나를 대중화한 이 프로젝트 중에 이제 가장 최근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 오래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사실 아트 경기 이전에 저희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그 먼저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술 작품을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지원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저희는 해외에 있었으니까, 제가 해외에 있고 큰 갤러리를 전속을 통해서 계속 이제 작품을 보내다 보니, 처음 신인일 때는 몰랐던 내 그림을 좋아해줬던 팬분들과 제가 자꾸 괴리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림을 좋아하는 팬분들이 많지만 저를 직접 아시는 분들은 없고, 저는 점점
해외에 있으니까 이제 괴리감이 커지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 그동안 쌓여 있었던 이 괴리감을 좁히고자 하는 욕구가 갑자기 이제 폭발해가지고 그 안 해보던 그 전이랑은 안 해보던 예술경영지원센터에도 지원을 해서 지원금을 받고 그래서 이제 피규어를 만들어서 이제 먼저 에디션 작업을 먼저 했고요. 그런 다음에 아트 경기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또 지원을 해서 그 다음에는 또 스카프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판화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는 판화도 찍어보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NFT도 요번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 학교를 오랫동안 다니고 저 11년을 다녔거든요. 11년 다니고 이제 이렇게 오래 다니셨어요? 제가 IMF 세대잖아요. 이제 연식이 좀 됐어요. 그래서 IMF 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IMF 때문에 제가 또 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바로 졸업을 하고 원래는 유학을 가고 싶었으나 이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제가 그 학교를 다니는 건 사실 IMF 이후에는 그냥 취미처럼 다녔고 왜냐면 그림에 끈을 놓기 싫어서 주업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그 식구들을 좀 서포트를 하고 저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그냥 다녔어요. 되게 의외의 모습이 그쵸? 근데 왜냐면 그게 아니라 다녔던 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다니는 게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 작가가 사실은 다 생계적인 부분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오래 다니니까 그 어떻게 보자면 아카데믹한 그 분위기가 원하는 작가의 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배워오던.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를 만드는 틀이라던가 뼈대가 될 수는 있지만 개성으로 보자면 어찌 보면 그건 만들어진 기존의 이제 기존 미술계가 따라오던 흐름에 이제 내가 그냥 그 옷을 입은 거야. 근데 그 옷을 입고 벗어서 전업 작가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점점 나를 이렇게 한 커플씩 벗겨나가면서 나라는 사람을 작업을 통해서 계속 발견을 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내가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서 내가 계속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것 같지만 이 일을 계속해도 즐겁고 이게 점점 나랑 더 잘 맞는 것 같은 소재를 발견하고 재료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더 많이 배운다고 해서 빨리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림은 좀 생각보다는 몸이 하는 일들이라서 이걸 계속 반복하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간을 계속 투자해가면서 그 시간들을 쌓아가다 보니까 알게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내가 그림을 통해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일인 건데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SNS의 급속한 확산이라든가 이런 게 기존에 저희들이 배워왔던 틀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제 급격한 변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저희 세대가 좀 재밌는 건 IMF 때 대학을 다녔고 어쨌든 전업작가 생활을 할 때 서브프라임이 터졌고 그리고 또 이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너무 늙지 않은 나이에 아직은 너무 연식이 되지 않은 나이에 겪음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레이어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어릴 때 생각했던 그림이라는 게 다르고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들어왔을 때 졸업을 할 때쯤 그리고 전업작가 생활을 시작할 때 전업작가 생활을 10년쯤 했을 때 지금 전업작가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생각했던 그림 좀 거창하게 얘기하는 예술이라는 것도 모양이 계속 변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참 팬데믹이 이제 우리한테 익숙해질 무렵이 됐는데 지금은 예술에 대한 정의를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오래 이 작업을 해오셨던 스승님들 40년, 50년 하셨던 분들도 우리가 알았던 예술과는 좀 상당히 많이 다르다. 그리고 많이 달라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왔지만 후배인 너네들은 좀 다르게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술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팬데믹 전과 후로도 나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학교 전과 후로도 나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는 많이 배워서 나이는 꽤 된 것 같았지만 내 색깔을 입는 것은 어찌 보자면 신세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내 옷을 입고 어느 정도 이제 청년의 단계 그래서 아직 연식은 됐으나 청년 작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단계 정도 아닐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런 뭐랄까 이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는가에 대한 생존이 결국은 이 작가를 살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면 맞다 틀리다를 손을 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가가 먹고 사는 것은 일반 경제 활동보다 어렵다. 하나, 둘, 셋. 네 분 다? 네. 어떤 점에서? 그 작가들은 다 아는데요. 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작업이라는 게 상당히 노동 집약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의 일을 했다면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대성을 했겠죠. 예. 그래서 되게 이 작업이란 게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김지윤 작가님 어떠셨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일반인들보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화가 나는 계층이다. 네. 라는 질문에 대한 답. 일단 작업을 하는 게 저는 약간 운명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냥 내가 하고 그냥 하려는 그런 자세만 있으면 계속 하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지고 일단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야호 이러면서 작업실 들어가고 그냥 그런 되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거기서 에너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저 스스로도 그냥 되게 운명적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유정을 생각해요. 이게 사실 작품이 완성이 될 때까지의 그 소요되는 그 작업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사실 그 도안이나 그 발상, 그 안에 있는 철학까지 모든 내용이 그 완성된 작품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결코 그 작업의 시간이 그 하루가 걸리든 뭐 이틀이 걸리든 결국 그 이상의 시간이 사실 다주척이 되었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결과물로 이제 생계를 이어나가고자 이제 팔고 이제 뭔가 이렇게 진행이 이게 과연 한산이 맞을까? 네, 정산이 사실 이렇게 맞지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이게 사실 저는 제 작품을 이렇게 다른 콜렉터들한테 이제 주었을 때 뭔가 제 자식을 파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게 가치로 과연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제가 할 때 이제 가치로 환산을 해서 넘기는 과정에서 이게 생계 유지적으로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이 될까라는 사실 의문을 많이 풀어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또다시 드리겠습니다. 최근 MZ세대들의 작품 구매 활동은 향유보다 투자다. 하나, 둘, 예, 향유보다 투자다. 네, 괜히 손 들었나봐요. 좋습니다. 이런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견.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 하락이 많이 됐잖아요. 지금 보면은 MZ 세대들이 그 비트코인이 상한가를 때렸을 때는 되게 그 작품을 많이 사고 했는데 현재 MZ 세대들의 그림 구매율이 급속히 하락했죠. 그것만 봐도 보다는 투자에 가깝다. 투자의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지 네. 않을까라고 단순히 생각해 봅니다. 아, 그러면 그 옆에 계신, 네. 이 MZ 세대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림을 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명품을 산다고 해도 명품을 사는 이유는 리세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이 분명히 들어는 있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제품을 안 좋아해서 산 건 아니죠. 충분히 소유하고 즐긴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대신 리세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좀 더 모셔도 내가 직접 신는 것보다 이런 관점이 이제 저희에게는 좀 없었던 관점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어떤 그 금전적으로 환산되는 가치라는 거는 지금 NFT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벽돌로 집을 지을 때는 이게 인건비, 재료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환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을 가보면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부 다 한 땀 한 땀 지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즘 사람들한테 지으라고 하면 과연 대부분 포기할 것 같아요. 이거 인건비 안 나옵니다. 재료비 안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지어봐야 요만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요즘으로 치자면 그건 굉장히 공예적인 관점이잖아요. 요즘은 최적화된 면적에 아주 가장 그 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면적과 재료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을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떤 그 환산의 방향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손으로 지어졌던 데서 화폐가 새겨나오고 지금은 오히려 손에 잡히지 않는 NFT라는 그 가상의 어떤 예술품까지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은 역행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의식주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시대에 그림이라는 건 정말 하나 쓸모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아무리 이게 비싸다고 해도 나는 그 돈 주고는 못 사. 그지만 저희는 적어도 모네나 클림트의 그림을 보면 저거 갖고 싶다. 돈이 있으면 좀 살만하다. 근데 저희 세대는 솔직히 전 연식이 됐으니까 NFT가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저거 사기 아니야? 뭐 다단계 사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NFT가 지금은 충분히 거래 가치가 있고 새로운 어떤 그 금전적인 가치의 이런 필드가 새로 생겨난 거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MZ 세대가 이걸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 분명한데 사실 저희한테는 우선순위의 투자 가치가 있었으나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NFT 정도? 근데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이 모든 옵션이 다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게 한 그릇에 담겨 있었던 거고 내가 가능한 투자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요즘 20, 30대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2, 3년 전에 주식을 다 했더라고요. 그때는 주식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대.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떤 가치를 환산하는 어떤 기준이 저희하고는 또 태생적으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용어를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 인터넷 밈 배우려고 그러면 막 찾아봐야 돼. 막 이거 무슨 뜻이야? 하면서 분명히 한글로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럼 찾아봐야죠.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네이트판이라던가 이런 데서 다 썼던 용어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우리는 옛날 말은 잘 알아. 한자어 이렇게 그 서식이. 근데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금일에 관한 근데 그 금요일까지라고 생각을 했던 MZ 세대와 금일을 한자어로 썼던 교수 간의 어떤 분쟁이 세대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 문제로 이슈가 됐었죠. 언데이하고 프라이데이가 가뜩이나 끝과 끝인데 그게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금일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길, 금일, 우리 다 쓰던 말이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마주했을 때 새로운 언어를 하나 더 추가해야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 MZ 세대들이 그림을 대하는 방식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 낯설긴 한데 사실 저는 전업작가 생활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누가 샀는지도 모르는 어느 저명한 인사께서 사셨다. 대충 얘기만 들었던 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내 거 사서 바로 스토리에 그 자리에서 올리는 MZ 세대까지 쭈루루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분명히 낯설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이렇게 다양한 세대, 그리고 이제 심지어 내가 제2 외국어가 아니라 제3 외국어, 제4 외국어를 배우는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낯설었던 거를 이제 좀 감안하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질문도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아니 개인적으로 다 한 분씩 여쭤볼 건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미술 시장이 잠시나마 1년 반 정도 호황이 엄청 크게 왔단 말이에요. 그때 만난 컬렉터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나한테 혹시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컬렉터들이 있으신지, 그 나와 컬렉터의 관계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그 코로나 이후의 시점에서 감히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저는 사실 생각보다 지금 오늘 나와 계신 작가님들에 비해서 아직 그렇게 작가 활동이 오래되진 않아가지고 최근 만난 컬렉터들의 어떤 경험이나 본인하고의 관계 같은 거. 그래서 이번에 사실 처음 그 제 작품을 컬렉트해 주신 그 분마저도 사실 옥션에서, 저는 옥션에 거의 처음 컬렉트가 작품이 이번에 돼가지고 이게 직접적으로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항상 감사하다고, 그냥 이 신진 작가한테도 이렇게 작품을 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자는 아니지만 작품을 뭐 정말 좋아서 살 수도 있겠지만 또 투자를 해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신진 작가한테 그런 지원도 주고, 다양한 코로나 이후 그런 여러 기회가 와가지고 사실 저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계신 황지윤 작가님은 어떠세요? 그 컬렉터들하고 대화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 인스타를 최근에 가지고 했는데 외국에서 이제 DM이 오셔서 이제 제 개인전을 보시고 이제 제가 다 이렇게 찍어서 보내드리니까 뭐 사고 싶으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박스로 해서 보내드리고 작품을 인스타로 보시고 네. 외국인한테. 네. 아, 되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었고, 그리고 해외적으로도 그냥 볼 수 있는 이런 장이 있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성장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백중 선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아마 컬렉션을 해가셨던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새로운 세대가 컬렉팅을 한 경우도 있을 거고, 컬렉터들과의 어떤 반응이나 관계 같은 것들 얘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갤러리를 통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컬렉터와 소통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컬렉팅 해주신 컬렉터 분들께서 이제 응원의 메시지 이런 거는 보내주시죠. 항상 그런 거에 감사하고 조금 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나 뭐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작가와의 대화가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아티톡스가. 왜냐면 작가가 어떤 작품을 했는데 그 작품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똑같은 작가의 작품들이라도 다 개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선택해간 사람들도 그 나름의 사연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 작품들이 적어도 밖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정리하고 관리할 것인가. 사실 저는 이제 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작가 아카이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맨점을 했으면 어느 갤러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갔다, 아니면 뭐 옥션 통해 나갔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 시기에 그게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행보들은 좀 알아놓으셔야 나중에 내가 대가가 됐을 때 개인전을 할 때 그 빌려라도 올 수 있거든요. 개인 소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무래도 이제 그 컬렉터들과의 관계를 좀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거를 또 잘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여기 좀 인상적인 컬렉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아까 컬렉터와의 관계에 대해서 팬데믹 이후에 좀 변화라고 하자면, 그러니까 사실 이건 꼭 팬데믹뿐만은 아니고, 저는 이제 운이 좋게 신인 때부터 이제 큰 갤러리랑 일을 했었었고, 또 이 큰 갤러리가 제 그림을 해외로 또 많이 선보였었기
있었기 때문에 전 해외 고객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페이스북을 하다가 인스타가 이제 대세가 된 이후부터 인스타를 하는 것까지는 좀 귀찮다. 제가 페이스북 세대니까 너무 귀찮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 인스타 계정을 독일에서 만들어서 유명무실하게 갖고만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코로나 이후에 SNS 인스타를 되게 열심히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아트 경기 같은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그 인스타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좀 했는데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 수년 전에 한 10몇 년 전에 스페인 그 마드리드에서 아르코 아트가에서 내 그림을 샀던 고객이 스페인에 살다가 마이애미로 간 거예요. 플로리다로 가서 그 플로리다에서 내 그림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를 찾아서 태그를 한 거예요. 그러고 이런 사례가 몇 가지 있었어요. 자기가 상해에서 그림을 샀는데 사실 자기는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상해에 갔다가 이 그림을 샀고 그 그림을 내 스페인 별장에다가 스페인 마운틴에다 걸었대.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다른 건 진짜 잘 못하는데 SNS, 인스타그램은 한글이라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도 많이는 못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이유가 어딘가에서 말이 안 통해도 이미지만이라도 내가 10몇 년 전에, 20년 전에 구매했던 작가가 여전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원거리에 있는 한국 고객이 됐든 외국 고객이 됐든 제 그림을 좋아했던 팬들은 꾸준히 팔로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어느 날 누군가가 팔로잉을 했는데 이분이 계속 아무 말 없이 좋아요만 누르시다가 어느 날 사진을 한 장을 딱 보내시는데 옛날에 엄청 큰 제 그림을 산 고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 저한테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전에도 SNS라는 걸 열심히 했었었고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제 그림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멀리 있으니까 대답을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에세이를 출간하게 된 거였거든요. 2012년에.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제가 많은 고객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SNS라는 건 너무 중요해졌는데 그 코로나가 생겨서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을 더 직접 만나니까 이 SNS로 더 열심히 하니 역시나 전부 다 이제 SNS만 보고 있던 그 팬데믹을 겪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또 팔로워가 이렇게 확 늘어나요. 그들도 다 SNS를 통해서 뭔가를 보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내가 예전에 어딘가에서 봤던 그 작가 혹은 내가 구매했던 그 작가의 인스타가 있으면 너무 반가우시고 그래서 그 전에 가졌던 이 SNS라는 이 가상의 플랫폼이 이 팬데믹 이후에는 너무너무 중요해졌는데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이 플랫폼을 그 예전에는 갤러리라던가 전문가 집단이 있었다면 지금도 그들의 역할은 있지만 작가가 작가 스스로의 그런 미디어 플랫폼을 갖는 건 규모가 작거나 크거나 간에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네페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트 DMZ가 열리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냐면 아트 DMZ가 MZ 디벨로퍼 하자는 DMZ라는 뜻도 있어요. 물론 파주의 DMZ도 있지만 이 넷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백남준이 그 위성으로 했었던 굿모닝 미스터 웰 때도 이미 이 넷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넷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우리가 적어도 딱 10년 전까지 20년 전에는 싸이월드였고 10년 전에는 페이스북이었어요. 근데 싸이월드나 페이스북은 어떤 자기를 홍보하는 어떤 그 1인적 수단이지 이것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수단은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역시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거를 이렇게 일기처럼 보여주는 수단이지 그거를 뭐 몇 명이 눌러서 이걸 더 확장시켜서 갈 것인가 그리고 더 많이 누른 것이 어디에 뭐 더 먼저 뜨거나 이런 일종의 뭐랄까요 이
거시적인 어떤 하나의 뭐 흐름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빅브라더의 어떤 현상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뭐 진짜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회수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되게 다르게 평가하는 시대. 그 시대 속에서 결국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오프라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아날로그적인 성향만 갖고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갖는 나만의 예술적인 혹은 소적인 어떤 특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고 요번에 이 작가와의 대화에서 내 작품은 앞으로 난 이렇게 가겠다 뭐 그런 것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작품이 이런 SNS라든가 내 세상을 통해서 좀 내 세상이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그림을 그리는 작가잖아요. 내가 손으로 혹은 내가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좀 한 번씩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전부터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제가 제 창작물인 캣빛이라는 도안으로 작품을 하고 있고, 이제 저는 한국화의 전공을 살려서 이제 우리가 아는 한지의 마블링을 이용하여 이제 그 위에 캣빛을 얹는 형식으로 현재 회화성이 강한 캐릭터랑 그리고 일러스트 사이의 경계선을 계속 꾸준히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의 마블링 안에 있는 그 캐릭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대중들한테도 앞으로 SNS를 통해 계속 소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게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그냥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느끼고 그리고 정말 그냥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나 아니면 외적이고 내적인 일들이 왔을 때도 저만의 소화 능력으로 그냥 소화하면서 작업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감상자분들도 편하게 볼 수 있고 제가 작업하는 의도를 아실 거라고 네, 기대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재료와 소재 모든 부분을 바꿔서 작업을 시작했고요. 하지만 짧은 시간인데 지금도 머릿속에는 되게 다양한 생각, 다양한 재료거리, 좀 더 다양하게 바꾸고 싶은 마음은 진짜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죠. 일단 그거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되게 부단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서 변화 있는 작가로 작업을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우 작가님 정리해 주시면. 네, 저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INFJ? 네네. INFJ 저기 또 한 분 계시는데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제가 그 MZ 세대에 대한 관심이 이제 어쨌든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많이 늘어서 MZ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MBTI를 이제 저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작가들은 보통 그 INFP가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ENTJ거든요. 근데 ENTJ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다양한 이제 강한 캐릭터라고 하던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ENTJ의 성향이 인류학자 성향이 있대요. 근데 제가 백과사전을 좋아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식물을 이렇게 막 뭐 동물도 다 자세히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하는 저의 성향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나 MBTI ENTJ의 전형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만 그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제가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미술사에는 되게 다양한 어떤 양식이나 이제 이즘이나 표현의 형식이라던가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각각의 테마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이렇게 덜어는 어떻게 보면 내용을 가지고 이코노화 같은 경우에는 딱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매너리즘은 표현 형식에 관한 거고 또 뭐 이후로 포스트 모던 이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 분파들이 뭐 형식, 내용,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이슈, 요즘은 뭐 환경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인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제 요즘 심지어 이제 동물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제는 심리학이라든가 이제 다 필요 없다. 마음, 귀여운 게 최고야.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하게 변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를 다닐 때는 막연하게나마 정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 MBTI를 해보고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답은 필요 없다. 나 ENTJ는 ENTJ답게.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왔던 방식도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감정이 막 드러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또 오히려 객관적인 거리에서 인류학자죠. 이렇게 내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백과사전식으로 인덱스를 막 만들고 이런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저다운 그림, 앞으로도 저다운 그림,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더 맞냐, 틀렸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다운 그림을 더 발견해 나가는 게 저답기도 하고 새로운 세대가 생각하는 MBTI식 가치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MBTI 토론을 하는 걸 보니까 서로의 다른 성향을 굉장히 존중해 주더라고요. 너는 이래서 이렇구나, 나는 이래서 이래 이런 거 맞는 가치관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저희가 배운 방식의 어떤 미술사적인 혹은 개념적인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냥 나다움을 추구할래 라는 그런 결론.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이 변화의 시대는 예술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예술가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아니라 이 시대를 어떻게 활용하여 나만의 길을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국 이 창의적인 시대 속에서 내가 살아남는 생존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소통하고 나라고 하는 나만의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내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어떤 고민을 하시던 간에 자신만의 어떤 세계관을 명확하게 구축하신다면 뭐 10년 뒤, 20년 뒤 세계적인 한국 작가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